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세상에 챗 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다 AI 이야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인공지능 경쟁이야말로 우리 인류 그리고 각 국가들의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그건 마치 과거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해버린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 지구의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게 된 상황, 또는 우리나라가 지난 90년대 말부터 이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이긴 이후 지금까지 그 덕에,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앞으로도 이 지구 시장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파이를 손에 쥐고 승승장구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이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 그러니까 무슨 100조니 1000조니 하는 이상한 숫자의 투자금이 오갈 정도로 또 하나의 역대급 치킨 게임이 되어버린 이 무지막지한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이기게 되는 기업과 국가는 앞으로 최소 100년간은 혼자 슈퍼사이클 파도 위에 타면서 그 성공과 성장의 추월차선 위를 달리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즉 재산이 1000조가 넘어버린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의 경우 그 핵심은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그 전기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으로 현재 챗 GPT의 오픈 AI든 클로드든 그게 어떤 회사든 간에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을 개발해도 절대 테슬라가 지금까지 축적한 자율주행 인공주행 데이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고로 아마 앞으로 10년도 안 되어 거의 확실하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다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치 모든 국가가 구글을 인터넷 브라우저로 채택했듯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라이센스를 주고 구입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일론 머스크는 조만장자가 아니라 한 국가보다도 많은 부를 가진 개인이 될 것이고, 그런 테슬라의 파워는 미국에게도 비대칭적인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곧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에서 벌어질 그 독점 상황이 곧 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챗 GPT와 제미나이 그리고 엔트로픽 등 세계 최전선의 초대형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짜 역대급 돈잔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솔직히 지난 약 3년간 명실공히 세계 최강 디지털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저 멀리 앞서가는 것을 이 중요한 레이스에서 관중석에 앉아 타는 가슴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 인공지능 기업들, 예를 들어 네이버와 LG의 경우 그동안 GPU도 없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지난 그 3년의 힘든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일부에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오를 만큼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막대한 물량의 GPU와 든든한 투자로 한껏 밀어주어서 여기서 더 빨리 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하느님 부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다들 알다시피 지난 연말에 우리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전세계 최고 차팔이 우리 현대 회장님과 폼파리 제드래곤이 엔비디아로부터 우리나라에 무려 26만 장의 GPU를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말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그 포탄 이야기처럼 이제 이 미래 인공지능 개발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체급을 당장 세계 3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총알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똑똑한 네이버 그리고 구글이 완전히 정복해버린 전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이 자신들만의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도록 해준 그 대한민국의 쏘버린 인터넷 기술력의 핵심인 네이버의 경우 지금 굉장히 똑똑한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의 그 거대 기업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모든 국가들이 다 챗 GPT나 제미나 또는 엔트로픽 등 이들 플랫폼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도입을 하게 될 예정인데, 네이버는 그 틈새 마켓을 공략하여 스스로 자국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 수 없는 국가들을 공략해서 그들이 미국의 초대형 인공지능 말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을 선택하도록 아주 영리한 전략을 짜 공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가져다 써야 하긴 하지만 일종의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인 국가라면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자국의
핵심 플랫폼으로 가져다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인공지능뿐인데, 그런 국가들에게 미국의 인공지능 제품들보다 더 친숙하고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의 경우 주로 중동과 동남아를 먼저 선점할 생각으로 자사의 인공지능에게 아랍어와 동남아 언어에 특화된 기술을 지금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인공지능들과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도 편한 자국어로 서비스되는 네이버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편리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렇게 네이버는 미래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느끼는 그 근본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을 편안함과 신뢰감으로 바꾸어 더 빠르고 쉽게 친숙해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에 집중하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적이 없는 나라로 이 지구에서 가장 선하고 신뢰받는 무해한 이미지가 그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최근에는 너무도 많은 이유들로 전 세계에서 마치 슈퍼스타 아이돌급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LG의 경우 역시 물론 엑사원이라는 실력 빵빵한 인공지능 연구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LG가 지난 30년 넘게 구축해놓은 로봇 군단들입니다. LG가 무슨 로봇 군단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 냉장고, TV,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까지 사실 다 로봇입니다. 차도 로봇입니다. 대신 지금은 걔네들이 따로 뇌가 없어서 우리 인간의 뇌로 걔네들의 몸을 작동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애들만이 로봇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 인공지능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일상의 모든 물건들에 다 일일이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어 이제 그 각각의 물건들이 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로봇들이 될 예정인데, 그리고 또 그 각각의 로봇들은 IoT 기술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곧 찾아올 텐데,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변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게 될 분야가 바로 가전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거의 지난 20년 가까이 완전히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판매량부터 기술력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가전제품 생산 초선진국이자 명품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네이버의 그 자국의 친숙한 언어와 기타 옵션들이 장착된 똑똑한 인공지능들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LG 가전제품에 적용되어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고 거침없이 전 세계 시장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가정과 거실 그리고 침실 안으로 가장 먼저 빠르게 침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서비스들도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기능이 있어도 우선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주어야 그게 결국 최종 승자가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최강 가전제품 제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그 시장과 미래 소비자들의 안방 안으로 이미 한 발을 벌써 들여놓고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 한 가지 더, 지금 진행 중인 이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거대한 치킨 게임은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확보의 싸움이자 또 그 반도체로 만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더 크게 짓기 위한 쩐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전기를 24시간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을 위한 에너지 확보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 센터 한 개에서 1년간 쓰는 전기의 양은 그 자체로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 규모의 국가가 1년간 사용할 모든 전기의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챗 GPT한테 지금 몇 시야와 같은 아주 간단한 질문 딱 한 가지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은 집에 있는 대형 세탁기를 1시간 넘게 돌리는 전기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은 누가 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짓느냐의 싸움인데, 대신 현재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심지어 미국도 사우디도 그런 수준의 전기를 감당할 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대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 기술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약 5위, 그 기술력만 보면 3위권에 있을 정도로 원전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국가입니다. 원전이 많은 유럽은 원전 설계도만 그릴 줄 알았지 그걸 실제
실제로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것, 게다가 그걸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실력의 차이가 큽니다. 아니 잠깐, 이거 너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무슨 말만 하면 막 우리나라가 다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 것에 더해 그 조그만 나라도 반으로 갈라져 있는 데다 불과 70년 전에는 그냥 국가 전체가 거대한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째서 지금 우리는 전세계 반도체 최강대국에다 애플도 이기는 스마트폰도 있고 또 무기도 군사력도 미국, 러시아, 중국과 맞짱 뜰 정도로 최강인데다 전세계 해저 케이블도 독점하고 있고 또 초대형 전환기도 1등인데다 노래도 1등이고 음식도 1등이고 영화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맨날 1등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다 IQ도 항상 전세계 최고에다 스포츠까지 미친듯이 잘하는 것에 더해 거기다가 한글 같은 인류 최고의 슈퍼 하이테크 문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다하다 무슨 원전 기술까지 이렇게 전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해내는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하지만 그 이유는 그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이길 수 있었고 한산에서 왜군 전함 거의 전부를 박살내는 동안 어떻게 판옥선은 한 대도 다치지 않고 심지어 적군 수천 명이 수장되는 동안 아군 수군은 단 3명만이 다친 것에 그쳤으며 어떻게 그런 기적을 7년 동안 26전 26승이나 연속으로 해냈는지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 우리 인류에게 허용된 유일한 대답, 즉 이순신이니까 와 같은 대답처럼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라는 대답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나도 정말 맨날 말하면서도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원전 기술도 넘사벽인데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은 바로 SMR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초소형 원전 기술입니다.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그게 이 SMR의 거의 최종 끝판왕 버전으로 지금은 작은 집 정도 되는 사이즈에 대신 그거 몇 개면 도시 전체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내는 미래 원전 신기술인데, 문제는 또 이걸 쇠를 깎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걸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등 미국 최고의 SMR 설계 회사들이 두산과 같은 한국 회사들에게 찾아와 SMR을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반도체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리고 있고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그 SMR 건설 기술을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하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우리나라의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을 위해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해외 건설 및 기술 수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건 마치 또 하나의 반도체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2026년을 시작으로 다시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세로 이제는 세계 10위를 넘어 세계 5위, 3위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 아주 소중한 핵심 동력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정말 말하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는 내용이 너무도 많은데 이 영상에서 소개한 그 어떤 것도 거짓은커녕 거의 대부분 조금의 과장조차 없는 모두가 그냥 다 팩트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치명적으로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지 않겠으며 무엇보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 그 DNA를 가지고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모두 함께 이겨내고 오늘날 이런 멋진 나라를 만들어낸 그 당사자들인 우리들이 어찌 자랑스럽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은 우리 한국의 해가 될 겁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런 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세계 문화 애호가들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들에게 있어 프랑스나 영국의 박물관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최고로 힙한 성지로 언급되고 있는 완전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5위에 올라섰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인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떠올리던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이제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거의 동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쉽게 믿기 힘든 너무도 엄청난 뉴스였는데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순위가 최근 또 갑자기 무려 4위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관람객 수도 무려 600만 명이나 다녀갔는데 게다가 이건 지난번 5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 파죽지세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어쩌면 내년에는 영국 대형 박물관을 제치고 세계 3위 박물관으로 올라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기세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제는 유럽, 중동, 남미 할 것 없이 너무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긴 한데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문화의 영혼과도 같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그것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자기 나라 유물보다 다른 나라에서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온 유물들이 더 많아 이건 거의 무슨 박물관이 아니라 작물관 같은 곳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세계 어디 내놓아도 너무도 자랑스러운 순수 우리나라 문화재를 모아놓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이토록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쁜 것을 넘어 한국인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꼭 해주었으면 하던 특집전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 이순신 특별전입니다. 그래서 딱히 연말이라고 또는 연초라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 또 오랜만에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다시 들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초 1월에도 사유의 방을 방문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어 딱 1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살짝 내려 땅이 조금 젖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주 운치 있어 멋진 날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입구부터 박물관 실내까지 거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꽤 편하게 여기저기를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놀랄 만큼 너무도 많은 외국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기도 많이 했고 움직이는데 불편함 역시 적지 않게 있었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박물관 중앙에 거대한 LED 화면으로 광개토 대왕비가 실물 크기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여튼 사유의 방 기획하신 것도 그렇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물 기획하시는 분들의 센스가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중앙 끝에 보면 거대한 탑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잘 보면 저 탑은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비껴 위치해 있습니다. 그건 착시도 실수도 아니라 저건 2층이나 3층에 올라가서 봐도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아니고 살짝 중앙에서 비껴 있도록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이 탑의 이름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거대한 대리석 탑이 지어질 당시에는 중국 원나라의 영향 때문에 완벽하게 고려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 묘하게 원나라의 양식이 가미되어 지어졌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물이지만 동시에 100% 완벽하게 우리나라 방식은 아닌 그러니까 살짝 정통 양식에서 비껴 제작된 유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센스 있게 표현하기 위해 탑의 위치를 박물관 홀의 정중앙이 아닌 아주 살짝 옆으로 비껴난 곳에 위치해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센스와 키치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이순신 특별전으로 향합니다. 한쪽 어두운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꼬불꼬불 동선이 이어지며 마치 걸어가며 실제 유물들을 보며 보는 거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1부부터 4부까지 즉 임진왜란 초기부터 정유재란 마지막과 그 이후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해 놓았는 데다 그 각각의 주제에 맞는 굉장히 많은 당시 유물들과 문화재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통해 들어간 이후 조금 있으면 이런 어두운
체험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당시 전투 중인 판옥선 위 상황을 엄청나게 실감나게 재현해 놓은, 그러니까 의자만 안 움직이고 물만 안 튀겼지 정말 현실감 쩌는 일종의 4DX 영화관 같은 체험방. 저기 서 있으면 막 앞에 있는 왜군 배에서 조총 탄환들이 슉슉 날라와 머리 옆으로 지나가. 또 우리가 수십 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며 화포를 발사하면 배가 큰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등 이건 정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 입장에서도 너무도 인상 깊은 멋진 경험을 해주도록 기가 막히게 잘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계속 길을 따라 그리고 시간을 따라 당시 임진왜란 전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때 우리 군이나 왜군 그리고 당나라군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 실물들과 당시 전투를 묘사해 놓은 매우 귀한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난중일기 친필본은 물론이고 전쟁 중 이순신 장군이 쓰신 장계와 편지, 그리고 런조가 이순신 장군께 미안하다며 다시 사령관 자리를 맡아 왜군 좀 쫓아내 달라고 사정하는 뻔뻔한 편지까지 모든 게 다 실물로 바로 코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엉덩이에 뭐가 찔린 것처럼 앉아있는 자가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바로 그 맞은편에 보면 그런 풍신수길과는 마치 다른 종처럼 보이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익히 보아온 그 이순신 장군님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 공간에서는 저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칼입니다.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그 길이가 무려 197cm가 넘습니다. 참고로 이 두 자루의 장검은 최근 국보로 승격이 된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각각의 칼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척 서천 산하 동색과 1위 소탕 혈염 산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369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유물들과 그 중에는 국가 지정 보물만 43점에다 이순신 종가에서 내어주신 유물 34점 등 정말 전시회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들, 그리고 마치 늘 SNS 사진으로만 보았던 누군가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실제로 만나는 것과 같이 임진왜란이라는 우리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그 지옥과 또 이순신이라는 사실 그냥 무슨 소설 속 캐릭터 같은 이 지구 최고의 해신에 대해 마치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 또는 예전에 알았던 사람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너무도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넘게 걸었더니 벌써부터 하체에 부하가 걸리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님께 감사 인사 및 새해 인사 올리고 전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오랜만에 다시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보니까 최애 장소인 사유의 방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여기 사진처럼 지난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사유의 방 안에서 그저 부처님들과 나 그렇게 우리 셋만 아늑하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입구부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차례대로 관람을 하고 계셔서 그냥 멀리서만 안부 인사드리고 이제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 밖에 보니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커플도 많았고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많았으며 나이가 지긋하신 정말 멋진 분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여기 보이는 커플은 짜증나게 서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짝 붙어 앉아 박물관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무도 행복해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왕 이렇게 외국인 방문객을 만난 이상 우선 이번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해본 소감과 또 캐대언의 효과로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자국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끝으로 이웃 동북아 역사에 있어 그리고 세계 해전사에 있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남기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이 커플들에게 옆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나란히 앉아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시 다리가 너무 아픈 관계로 한국을 방문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와 소나트만 남긴 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도 작은 비가 뿌리듯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포근하며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진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을 볼 때 또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뭔가 대단한 걸 이뤄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는지 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것에는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이루어냈는지가 바로 영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악귀 같은 왜군들을 상대하며 동시에 그 왜군보다 더 지독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당시 조선에서 가장 발이 빨랐다는 런조에 더해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아군을 가장 빠르고 허무하게 몰살시켜버린 전설의 장수 하지메 사토루의 존재에 더해 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독한 지병에다 전쟁 중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슬픔까지 거의 한 인간이 견뎌야 할 모든 고통과 악조건과 슬픔의 완벽한 종합 세트를 다 견뎌내며 그 와중에서도 세계 전쟁사에서도 다시 없을 그냥 엉터리 애들 만화나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승리를, 그것도 26전 전승을 이뤄낸 마치 신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세계 어디 내놓아도가 아니라 이 은하계 어디에 내놓아도 너무도 자랑스러운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더 많이 접하고 이제는 알 수 있도록 마침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 특별전을 기획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력과 센스가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이순신 특별전 전시회는 올해 쓴 5,000원 가운데 그냥 압도적으로 가장 잘 쓴 5,000원이었던 것에 더해 최근 몇 년 가본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볼거리 넘치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너무도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역사를 잘 아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도 뜻깊고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다시 없을 너무도 소중하고도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간에 아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는 꼭 시간을 내어 이번에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시면 아마 두고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그것, 그 수많은 억만장자들도 결코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 지구에서 가장 불가능한 문제였던 바로 탈모를 이겨내고 다시금 수북한 머리를 갖게 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자 영웅입니다. 그것 외에도 물론 탈모 정복만큼 대단하진 않지만 그는 전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나사보다도 뛰어난 우주 항공 회사까지 단 5년 만에 만들어 올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약 2천조 원을 손에 쥐게 될 사람인데다 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무려 5,000개 가까이 띄워놓고 무인도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링크에다가 또 사람 머리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기술인 뉴럴링크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찐 천재 중 천재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약 5년간 벌어지게 될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긴 인터뷰 동안 그가 나누었던 수많은 미래 전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 여기 짧게 그 핵심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그는 절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 젊은 학생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현재 AI와 로보틱스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이며 데이터 분석이나 암 등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진단은 이미 일반 의사들이 도저히 경쟁 자체도 되지 못할 정도로 AI가 앞서버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유일하게 외과 수술밖에 없는데 최근 로보틱스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이제 곧 정교한 수술까지도 로봇가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2-3년 후부터는 그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후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받을 수 있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이건 이미 다들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의 발전 속도를 볼 때 대략 5년 안에 이제 인류는 드디어 AGI의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봇들의 완성도 역시 아예 산업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습니다. AG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그냥 도구의 영역을 넘어 마치 엄청난 지능을 가진 하나의 사람과도 같은 수준의 지적
물리적, 감정적 포함 통합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참고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허라는 영화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보시길 바라며, 우리가 5년 내 보게 될, 또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빨리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 세상이 그 영화에서 너무도 재밌고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 인공지능은 그냥 넘사벽의 지능에다가 이제는 인간처럼 복합적인 감정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이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입니다. 지금이야 이 로봇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직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때론 우스꽝스럽긴 해도, 어느 순간 그 초기 시행착오가 모두 끝나고 나면 정말로 사람 같은 그런 로봇들이 등장하는 날이 올 거고, 게다가 그 로봇들은 이제 곧 앞서 말한 그 AGI 인공지능 두뇌 또는 정신까지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신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껏 인간이 하던 일들을 거의 모두 이제 이 신인류 로봇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과거 수백 명이 일하던 공장에서는 이제 수백 대의 로봇들이 일을 하고, 대신 인간은 그 로봇들을 관리하기 위해 대여섯 명 또는 한두 명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고, 공장 말고 그냥 좀 더 쉬운 예로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서도 이제는 로봇이 홀에서 서빙을 하고 주방에서는 요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 건설 현장과,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터 등 과거 인간들이 빼곡히 채우며 일을 했던 곳들은 아마 거의 다가 우리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도 훨씬 더 센 데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는 데다 불평도 하지 않으며, 또 일하는 중간에 50번씩 담배 피러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최고의 노동자인 이 로봇들이 다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가까운 시일 내 현실이 될 장면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어 나쁜 게 아니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 바로 그게 지금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인데,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이제 과거 인간들이 하던 일들을 앞서 본 것처럼 모두 로봇들이 대신하게 되면, 물론 우리야 그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되지만, 대신 그 공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그야말로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극대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로보틱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또 다른 로봇들을 만드는 일명 폰 노이만 머신의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수많은 생필품들의 가격은, 왜냐하면 더 쉽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그렇게 벌어들이게 된 막대한 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여, 말하자면 국민들 모두에게 매월 몇백만 원씩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잃게 된 대중과 또 폭발적으로 높아진 산업의 생산성과 매출 사이 밸런스를 찾을 것이라고 그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일자리를 로봇들에게 빼앗기게 만든 다음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저 그 새로운 산업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부만 기업과 정부가 누리게 된다면, 아마 얼마 안 가서 그 사회에서는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서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또 거의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남아돌아 그 많은 여가 시간을 아마 거의 대부분 가상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보내게 될 것이며, 또 그때쯤이면 가상현실 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해서 거의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서 절대 의대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처럼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저축하지도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언은 자기 은행 계좌에 10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조언임을 우리는 감안해서 들어야 하긴 하지만, 그는 근 미래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처럼 인간들을 갈아 넣어서 불을 일으키는 세상이 끝나고,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회적 부가 저절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세상, 그리고 의료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알려진 모든 질병과 난치병들 치료는 물론이고 특히 노화와 관련된 의료 기술들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요. 그때 우리가 40대든 아니면 60대든 간에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에 있어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되어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분명 올 것인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살아가는데 돈도 크게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힘든 때이므로 조금만 참고 그 유토피아가 시작될 때까지만 잘 버텨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그의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과도기를 거치며 분명 엄청난 혼란과 비관적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게 고작 대략 5년 후에 이런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유토피아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1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일론 머스크는 그가 처음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아니면 정말 황당하게도 인공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에서 선 없이 전화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스타링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또는 사람 머리에 칩을 심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뉴럴 링크를 시작했을 때도, 아니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미국 나사보다도 더 나은 로켓을 만들고 심지어 그 로켓을 그냥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지구로 가지고 와서 여러 번 재활용하겠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다들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믿기 힘든 이야기고, 또 반박할 거리도 진짜 너무 많아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저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의학의 기하급수적 발전과 생명 연장, 그리고 가상현실의 일반화 등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의 전망처럼, 그리고 아마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조만간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인 것이,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저출산이 커다란 문제였는데, 그래서 노동자나 병사들의 부족을 걱정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저런 세상을 향해 지금 전 세계 산업들이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그 산업과 기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반도체 산업을 현재 전 세계 최강으로 손에 쥐고 있으며, 또 인공지능 기술 역시 세계 3위권으로 빠르게 도약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드디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다음 선진국에서 이제는 미국, 중국과 함께 국력과 군사, 그리고 미래 사회 핵심 기술력에 있어 세계 3강을 자랑하는 엄청나게 강하고 풍요로우며 높은 위상을 가진 새로운 레벨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생활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지금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무섭게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 세상을 커다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설레임을 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한 시대, 지금처럼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가 눈에 보이고 또 내일이,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흥분되는 멋진 시대에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일론 머스크의 전망들이 모두 다 현실이 되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전쟁과 질병,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대신 기술로 인해 마르지 않는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모두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사실 최근 있었던 우리 K9의 수많은 수출 사례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올해 초부터 소리 없이 그 초도 물량 인도가 시작된 K9 이집트 수출건입니다. 이건 아프리카 대륙으로는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K9 수출이며, 그래서 드디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과 오세아니아에 이어 이제는 우리 K9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착착 접수해버리게 된 기념비적인 대박 수출건으로, 게다가 또 그 금액 또한 엄청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들과 마케팅 전문가들 그리고 양자 물리학자와 핵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연구에 도출해낸 가장 신비로운 금액으로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 가격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 마치 홀린 듯 주문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홈쇼핑계의 마법의 가격표인 그 39,800원처럼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밀고 있는 마법의 수출 금액인 바로 2조 원입니다.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이집트로 수출되는 K9은 일단 그 모델명도 K9A1 EGY로 이집트에 특화되어 제작된 모델인데다, 무엇보다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이집트군이 결국 우리 K9을 선택하기로 한 그 결정의 과정이 정말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집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자, 사실 아직까지도 실제로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저런 엄청난 것이 지어진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등 그 수많은 수수께끼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풀린 것이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창조물인 그 피라미드의 나라이자, 또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와 중동을 이어주는 딱 그 길목에 있는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곳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무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있고, 아래로는 내전이 끊기지 않는 수단과 앙숙 이디오피아가 있는 데다, 또 서부에서는 리비아가 국경을 통해 위협을 하고 있어 사실 사방이 적과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 길고도 긴 해안가를 통해 들어오는 적들과 또 이집트의 효자 사업인 바로 수에즈 운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 해안가 방어가 너무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근 중동 포함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집트에겐 그 넓은 해안선을 든든하게 지켜줄 아주 많은 수의 해안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의 해안선은 이게 너무 길어서 그 총 길이가 무려 2,500km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해안포를 박아 방어를 하려면 이거 지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망디 방어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던 차, 당시 이집트는 한국과 K9 자주포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치 이집트의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창의적인 군 관계자가 한화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들의 그 K9을 육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안포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적의 함정이나 구축함 같은 표적을 우리 자주포로 폭격해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혹시 우주에 있는 UFO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그거 당연히 쌉 가능하다고 일단 답을 해놓은 다음 이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아직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 군과 한화는 드디어 2017년 이집트의 어느 해안가에 모여 드넓은 홍해를 향해 수많은 K9 자주포들을 도열시켜 놓은 다음 과연 이집트의 그 황당한 제안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이집트 측에서는 갑자기 안 그래도 너무도 어려웠던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아주 극한까지 올려버리는 깜짝 요청을 또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바로 저 멀리 바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소형 표적함을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려 그게 이동하고 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아마 당시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던 우리 하나 측 관계자는 이거 이 많은 장비까지 다 해서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지금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놀리는 건가 헷갈렸을 정도로,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실상 억지 수준의 난이도를 제시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남들 다 하는 그런 쉬운 건 시시해서 하지 않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것 전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 니들 이런 것 할 수 있냐고 도발하면 절대 지기 싫어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런 기질도 다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 오케이를 하고 이제 실제로 시범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첫 몇십 발은 당연히 실패를 하더라도 이후 계속 0점을 잡아 맞추고 방법을 찾아가며 도전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바로 초탄, 즉 처음으로 쏜 세 발이 전부 다 표적에 명중을 해버린 것입니다. 총처럼 일직선으로 쏘는 직사 무기가 아닌 하늘을 향해 쏴서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면서 맞추는 곡사 화기인 자주포를 가지고서 그것도 수십 킬로미터 밖 바다 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표적물을 무려 초탄으로 명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봐도 최초로 벌어진 경이로운 사건이었으며 그때 물론 우리 한화 관계자들도 속으로는 좀 놀랬겠지만 그보다 내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스러운 걸 요구하고 있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날아간 초탄이 명중하는 것을 보자마자 마치 눈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직접 본 것 마냥 너무 놀라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렸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좀 멀리 있는 거 쏴서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지구에서도 가장 특화된 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건 또 K9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너무도 유명한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치밀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계산을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또 전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 공업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K9의 장비와 포신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포탄이 너무도 정확하게 발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마치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집트 관계자들은 당장 우리 K9을 주문하기 위해 이미 마음속으로 카드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집트는 정말 특이하게도 육군이 아닌 해군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는 전세계 최초 국가가 되면서 그 긴 이집트의 해안가에 비싸고 비효율적인 고정식 해안포들이 아닌 우리 K9 자주포들을 마음대로 이동시켜가면서 단지 우리 K9 자주포만으로 이집트의 해안으로 다가오는 적 함정들을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공격해 방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홍해의 기적이 있은 후 고객 기절 철학에 충실한 우리 한화 역시 기존 K9을 그냥 들이지 않고 그 사이 많은 노력을 들여 우리 이집트 고객님의 필요에 특화된 이집트 전용 K9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올해부터 이집트에 배송되기 시작한 코드명 K9A1 EGY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게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무기다 보니까 섭씨 50도가 넘는 지옥불 같은 아프리카 폭염 속에서 K9을 구동해도 엔진이 멈추거나 장비가 과열되지 않으며 또 승무원들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우선 그 냉각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고 또 매우 특이하게 이게 해안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닷바람과 염분에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자주포 전체에다 강력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에 더해 무엇보다 안 그래도 엄청 정확했던 K9의 기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이동하며 파도에 흔들리는 적 함정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 이집트형 K9에 적용을 시켰는데 이게 혹시 그 끝내주는 미드 데이 오브 더 자칼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암살자가 바다 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무려 3km도 넘는 거리에 있던 그 억만장자 표적을 정확하게 암살한 그 첨단 소프트웨어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 미드 자칼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그리고 본인이 남자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꼭 내서 저거 꼭 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총 10편짜리 에피소드인데 제발 저걸 500편짜리로 만들어주기를 매일 밤 기도하게 되는 정말 최고의 남자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지난 2017년 그 홍해의 기적 이후 22년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K9 이집트 버전의 그 실제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지에서도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기분 좋은 뉴스는 이게 사실 우리 K9의 경우 성능과 가성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물건을 받아보신 고객님들의 후기가 너무너무 좋은 바람에 즉시 그 주변국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는 게 또 우리 K9의 특징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같은 아프리카에 있고 또 이집트와는 서로 자기가 아프리카의 맹주라며 자존심 관계에 있는 바로 모로코가 그럼 자기들은 한국 K2 흑표를 이집트가 구매한 K9 숫자의 2배인 400대를 구매하고 싶다며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넘어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마지막 대륙인 아프리카까지 착
착착 접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연초부터 정말 너무도 기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디 올해에는 우리의 최고 효자 무기인 K9이나 또는 K2 흑표 이상으로 지금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콜을 받고 있는 이 지구별 최고의 전초능 스텔스기이자 전세계 최신상 전투기인 우리 KF-21 또한 전세계 모든 곳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문이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바야흐로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이며 빛의 계절, 희망의 봄이자 어둠의 계절, 절망의 겨울이 도래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다들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당시 유럽은 여기저기에서 거대한 혁명과 기술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때도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미래에 대한 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존 세상 역시 너무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 이 문장은 당시에 그런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표현한 근사한 문장이었는데 무려 그때부터 200년이나 지난 2026년 1월 지금 찰스 디킨스의 저 오래된 문장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쳐오며 그때도 세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했다며 지난 30년 그 격동의 세월을 몸으로 체험하며 직접 목격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크게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변 세상의 변하는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지난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려운 그 인공지능 기술과 지난 90년대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제로 등장하며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다시금 포성이 울리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러자 국가들은 그동안 비워놓았던 무기고를 급하게 채우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난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소멸로 약 7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미국 중심의 평화 그리고 견고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또한 지금 빠르게 막을 내리며 이제는 모두가 잠재적 적이자 동시에 친구가 되는 그렇게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지며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엄청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지구 역사 속 길이 남을 진정한 뭐든 내 맘대로 마이웨이의 위인이자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자이자 동시에 무자비한 파괴자인 트럼프 그리고 끝내 그놈의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서 지금 너무 열이 받아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폭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깽판을 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세상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바로 그 트럼프의 멈추지 않는 폭주 덕분에 이제 미국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로 가고 있고 70년 역사를 가진 유엔 또한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마치 힘없는 동네 관리실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 힘을 합해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유럽의 나토 역시 이제는 그 조직의 중심부가 완전히 무너져 현재 그린란드를 가운데 두고 서로 군대를 파견하며 미국과 대치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그 엄청난 종합 깽판 퍼레이드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그 수혜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최소 4, 5년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발적 성장과 국력 증강을 이루어낸 그런 엄청난 기회와 성장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말하자면 팍스 코리아나의 새벽 동이 트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최근 꿈의 숫자인 5천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00선부터 오늘날 이 5천까지 올라오는 그 속도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시장 중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려 75%라는 미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왔고, 또 그 모멘텀이 아직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맥커리와 JP 모건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최근 분석 칼럼을 내면서 이건 그저 시작일 뿐 한국은 조만간 코스피 6천 시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등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폭발적 도약은 지금 고작 그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본과 기술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과 기술에 있어 그냥 압도적 전 세계 1위 국가로, 제 아무리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들이 그 싼 값과 대가리수를 무기로 물량으로 이 시장을 뒤덮으려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중국을 압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즉 핵심 메모리 제품들의 경우 이미 현재 향후 4년치 물량이 모두 다 팔린 상태에다 똑똑한 삼성은 최근 그 가격까지 2배로 올려버렸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2배, 4배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더 많이 사놓으려고 지금 삼성과 SK 앞에 전날 새벽부터 와서 텐트까지 치고서는 모두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며, 또 배터리 역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닌 로봇이 메인이 되어가며 가성비보다는 배터리의 실제 성능이 훨씬 중요해져 효율도 떨어지고 툭하면 불까지 나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따위는 우리나라 배터리와는 이제 아예 게임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회사와 제품들이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장악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 그래서 이제 또 말하려면 서로 입도 아프고 살짝 어색해지려고 하는 최근 들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우리나라 무기들의 경우 정말 이번 설에 미국 백악관에 홍삼이라도 한 박스 좀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지금 트럼프 덕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 각자 도생의 시대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트럼프의 묵인 아닌 묵인 아래 러시아는 유럽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 이란 등 중동의 국가들도 내부로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데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은 또 그런 혼란 속에서 주변 중동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압박해서 지역의 패권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론 또 그쪽에 있는 거물 중동 주유소 사장님들도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UAE,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할 것 없이 막 20년치 무기들을 한꺼번에 쇼핑하며 정말 미친듯이 모두가 재무장을 시작한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중동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과 북미 캐나다 외 동남아시아 국가들 포함 지금 전 세계가 있는 돈 없는 돈 애들 학원비까지 다 끌어다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커다란 무기 쇼핑을 하고 있는 일종의 총체적 패닉 바잉 상황에서 이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해공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혼자 한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다 생산하고 있고, 게다가 그 무기들의 품질도 대부분 그냥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거나 적어도 최상급인데 더해 이게 정말 경쟁자들을 말라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가격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도 그 모든 무기들을 지금 바로 생산해서 내일 당장 배송을 해주어 그 각각의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에 더해 마치 지금 반도체 배터리 상황처럼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우리가 유일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모든 수요를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다 빨아들이게 될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새벽 4시에 작은 편의점도 아닌 거대한 규모의 무기종합 백화점이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유일하게 혼자 가게를 열어놓고 50% 세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보이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기적은 그저 시작일 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거의 수직 상승 수준으로 폭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막대한 수익은 다시 또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개량에 재투입되어 아마 대략 5년 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파괴력과 정밀함을 가진 괴물 무기들이 가득한 진정한 최첨단 군사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5위 국방력에 대해서 일부 해외 언론들에서는 벌써부터 조만간 한국이 세계 4위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고 지금부터 그 5년 사이 우리 앞에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전 세계 국방력 세계 4위가 아니라 3위 또는 2위까지도 정말 단번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그리고 세계 속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의 변화는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경제와 방산 그리고 외교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초핵심 국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혼자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커다란 변화는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5위권에다 군사력도 최소 3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전 세계 탑3를 찍게 되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조만간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예정인데 그런 꿈 같은 미래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또 어제의 적과도 내일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 촘촘하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작은 바늘부터 자동차, 나아가 반도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강 종합 제조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 못 만드는 건 애기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도 다시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세상이든 사회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자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신뢰라는 건 단기간 내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아니면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오랜 기간 그 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으로만 아주 천천히 축적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원인데 여기서 신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대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둘째는 그 상대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모두가 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나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긴 하지만 앞서 본 그 두 가지 종류 신뢰 모두에서 아예 자국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 분유조차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전 세계 불신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지구에서 예전부터 탑을 찍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어. 즉 나라의 규모나 힘은 그 신뢰의 척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도 국력과 신뢰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까지 모두가 최상급 수준으로 한결같은 나라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뭐든 미친듯이 잘 만들고 그게 뭐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부터 가는 그런 나라인데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나라. 평생 그 어떤 나라를 괴롭히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아서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역사 자체가 없고, 오히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로 차돌처럼 똘똘 뭉쳐 정말 쉬지 않고 항상 뚝딱뚝딱 노력해가며 매번 고비를 가까스로 넘겨오며 착실하게 성장하더니 오늘날에는 드디어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경제나 군사력뿐 아니라 아예 문화력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종의 지구촌 카리나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이자 지금의 그 위상과 힘을 보면 너무도 부러우면서도 한편 그들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을 돌아보면 너무도 애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짠한 바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우리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등 우리보다 아직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저 대한민국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즉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 저 나라 대한민국 한 곳하고만 잘 지내면 그때는 모든 생필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서 무기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그 국가와 그 나라의 문화 자체도 너무도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수록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신뢰의 국가가 바로 우리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사회적 자원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어느 정도 재편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며 이 지구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희망이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수학적 정확도를 가진 매우 안정적인 예측으로, 게다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들처럼 누구를 짓밟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며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신뢰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받게 되며 힘과 능력 그리고 신뢰까지 모든 걸 갖춘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고작 시작일 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궁극의 슈퍼 최강 부스트 바로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나라,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빅픽처가 마침내 5천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현실, 즉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이어질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그 혼돈 속 커다란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5년 후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고 강력하고 풍요로워진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